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4월 2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올라서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정장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주말 앞두고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오늘 코스닥이 또 이틀째 충격받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또 장 끝나고 말씀해드리고 몇 개 좀 보고서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보고서. 예. 그래서 손해보험 왜 이렇게 요새 주가 좋은지 말씀드리고 이 테슬라 실적 발표가 2차전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SBS, 현대백화점 더 네이처홀딩스, SKC, 애니플러스는 좀 생소하시죠? 근데 저도 좀 생소한데 일단 제가 읽어보니까 괜찮았어요, 내용은.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그전 시장은 언제쯤 밸류에이션 부담을 인식하게 될까? 네, 그거랑 그 다음에 방산 이것 좀 예전에 나온 자료인데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려가지고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방산 그 자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이 좀 최근에 좋았던 이유가 자동차 손해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75.7까지. 요게 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물론 작년보다는 높아요. 작년에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다녔죠. 왜?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참 3, 4월에 코로나 어마어마했잖아요. 유가도 너무 높았고. 근데 이제 올해는 좀 그게 아니니까 좀 통행량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우려보다 낮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또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죠. 보험주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선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게 이 중소형사들은 지금 손해율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추면 다 같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보험료 인하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다음에 실손 보험으로는 돈 못 버는 거 아시죠? 백내장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봐요. 사실. 연간 보험 손익이 1.53조입니다. 작년만. 이걸 까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개선된 거예요. 그나마 1.33조가. 보험료 인상됐고 백내장 과잉 진료가 좀 감소했대요. 그래서 지금 좀 괜찮아졌다. 3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4세대죠. 그래서 이제 세대는 이제 옛날에 단위별로 끊어가지고 1세대, 2세대, 3세대. 근데 3세대 같은 경우가 21년도까지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17년부터 21년인가? 그때 이제 만들어진 상품인데, 아무튼 이제 1, 2세대와 달리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올해 보험료 인상이 10%에 달한다고 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괜찮죠. 손해율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보사 투자하기에는 좀 긍정적이고, 이렇게 올라왔고, 구조적으로 참 못 갔었잖아요. 근데 방어주면서 이익도 증가할 거고 회계제도도 개선되면서 좋은데 주가도 안 비싸고 그래서 꾸준히 장기 투자하셔도 배당도 많이 주니까 싸게 잡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지금은 조금 투자는 조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는 이제 테슬라 실적은 안 좋았고요. 아시겠죠? 근데 차는 잘 팔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의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배터리 많이 나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의 정책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겠다. 일단 많이 팔겠다. 박리담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거기 부품사들이 나중에 안 좋아집니다. 단가 인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장기적으로는 좀 부담은 돼요. 테슬라가 하려는 건 이거예요. 일단 가격 인하해서 사람들 차 많이 사게 만들고 대량 생산해서 우리는 원가 더 절감하고 전기차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걸 심어주겠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급속 충전기 요 경험을 만들겠다. 차가 많이 팔려야 저게 가능하잖아요. 그 지금 가격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도 힘들어요. 테슬라가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배터리 대회에서 우리 원가 절감하겠다 밝혔고 텍사스의 4680 배터리 공장에서 지금 이 정도면 70% 정도 원가 절감이 가능한데 리튬도 직접 하고요. 정제 건식 습식 방식도 도입하고 올해 연말까지 첫 제품 생산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재화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건 부담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나쁜 건 아니고 2차전지의 호재입니다.
많이 팔겠다는 거니까.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원가 절감.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저런 원가 절감을 해도 안 무서워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내 거 안 쓰면 야 테슬라 네가 내 거 안 쓰면 어떡할 건데, 이런 거 있죠. 이런 회사들은 배짱 부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비슷비슷한 거 있죠, 경쟁사들. 그러면 이제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예. 야 너 그렇게 비싸게 나와, 나 딴 거 쓸게, 이래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거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예. 근데 그 안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회이면서도 위기이기도 해요. 되게 좀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예. 아무튼 밸류체인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2차전지 비중 확대 의견이긴 하지만, 다만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오늘 급락했죠. 그래서 2차전지가 뭐 꼭 나쁘다보다는 뭐 우리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언젠간 빠져요. 이 세상에 영원히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빠지는데 거기서 좀 완만하게 빠지느냐 급하게 빠지느냐인데, 결국 좀 뒤늦게 급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너무 좀 단기간에 오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테슬라 주가 급나가는데 2차 전지가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부담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또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덜 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BS가 요새 좀 보고서 많이 나와요. 근데 주가는 참 답답하긴 한데, 요새 뭐 광고 관련된 회사들 투자 안 하려고 그러죠. 경기 안 좋으니까. 예, 실적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좀 다른 업체들보다는 이 약간 방어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양질의 콘텐츠 기반 시청률 상승이 광고 단가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버텨주는 것 같고, 프라임 타임 있죠, 핵심. 여기 시청률이 타사 대비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별도 매출액 중 절반을 이제 지상파 광고로 받고, 나머지를 이제 콘텐츠, 드라마 이런 거 유통해서 판매하는데, 어쨌든 콘텐츠 드라마 정말 잘 만들죠. 드라마 시청률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래서 SMS의 드라마 가치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우리나라에선 거의 1등이죠. 1등인데 SBS의 자회사 스튜디오 S도 못지않게 굉장히 드라마 흥행작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첫 드라마 법전도 시청률 11% 찍고 시작을 했고, 모범택시2가 대박 났어요. 그 다음에 낭만닥터 김사부 3가 나옵니다. 또 김은희 작가 유명하시죠. 악귀.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 집필한 김순옥 작가가 7인의 탈출. 그리고 시즌제, 우리 공부했죠. 시즌제로 가면 좋다, 돈을 더 번다.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S가 SBS 자회사입니다. 실적은 올해 편성도 유지가 되잖아요. 예전보다 좀 늘어났고, 그래서 규제 완화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지상파 이게 굉장히 엄격하죠. 이게 SBS의 할인 요인인데 외국인이 주식 못 사요, SBS. 네, 현 위원장 임기가 7월에 끝난대요. 근데 그게 좀 이제 임기가 끝나서 바뀌면 조금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근데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견은 뭐냐면 안 좋아요. 드라마 제작사 다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 성수기가 좀 들어갈 거고, 거기다 광고 경기 안 좋은 거 이제 다 알려져 있죠. 그리고 SBS는 설사 안 좋다고 해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너무 싸요. PER이 5배밖에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예, 퍼가 너무 낮으니까. 밸류상 낮잖아요. 그래 좀 부담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계속 드라마 제작사에선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이게 SBS가 맨 위에 있는 시청률입니다. 스튜디오 S. 예, 확실히 좀 성과는 괜찮은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백화점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이 현대백화점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봤거든요. 왜냐면 주가 일단 너무 싸고요.
백화점은 저는 그래도 경기를 안 탈 수는 없는데 꾸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세점 나중에 붙고, 그리고 6만 원대 가격은 굉장히 싸지 않을까 그렇게 봤어요 사실. 근데 이게 5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뭐 어떻게 제가 맞추겠습니까만은. 근데 한번 여기도 보고서 나왔지만 백화점 이익이 이제 감익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근데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백화점 이제 매출 준다 안 줄어요. 계속 올라갔는데 줄겠죠 결국. 언제까지 계속 유지되겠어요. 해외 여행 많이 가는데 시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면세사업 영업적자 여전한데, 근데 면세점도 다른 회사들은 면세점 주가 최근에 올랐잖아요. 오늘은 빠지는데, 오늘 이제 중국 이슈 때문에. 근데 뭐 현대백화점 오른 것도 없어요. 남들 호텔신라 올라가도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면세점에 아예 이 회사는 없는 걸로 지금 생각해버린 거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지누스가 인수했는데 요게 좀 실적이 안 좋아요. 요게 좀 약간의 지금 아직까지는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류 매출도 좀 부진할 것 같고, 주가에 반영됐고요. 면세 사업 이게 기업 가치에 반영이 아예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올랐거든요. 여기 써 있죠.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산업과, 근데 백화점 산업 뭐 안 좋을 거라고 이미 알려져 있었고, 지누스 부진은 좀 요거는 아쉽고 할인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싸긴 싸요.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역대급 바닥인데 문제는 이게 없어요. 주저하는 척지.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시든 배당을 많이 주시든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영진의 좀 결단이 필요하다. 주가 부진한 건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좀 경영진의 주주환원 정책도 좀 발표가 좀 되기를 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백화점 어쨌든 돈은 잘 벌어요. 잘 벌잖아요. 그리고 저기 더 현대도 잘 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현금도 창출하고 있는데 주주환원이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오늘 좀 면세점 주가들이 좀 안 좋지만 면세점 남들 갈 때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은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럼 더 H홀딩스는 이게 참 이 회사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저평가죠. 그래서 이번에 뭐 성수동 팝업 스토어도 오픈하고 배럴이란 브랜드 인수했죠. 근데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 매출액의 80% 정도 회복할 걸로 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4월 말 5월 초에 베이징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가 입점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올랐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갑자기 중국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중국이 그 엊그제부터죠. 어제부터였죠. 설전이죠 지금. 아니 뭐 중국이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 그 해협 거기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이제 굉장히 아마 이제 거기서 화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교적 걸레다.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나왔죠? 아첨하지 말라. 아니 아첨하지 말라뇨. 저는 그거 보고 좀 너무 어이가 없던데요. 아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미국이 아첨을 한다뇨.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 할 건 아니지만 애꿎은 중국 소비주가 다 폭락을 해버렸어요. 여기도 이제 중국 소비로 한번 움직이려고 했는데 기대감이 꺾여버리겠죠. 그래서 원래 중국 신규 점포 개점하고 성공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저것 때문에 개점을 안 할 건 아니지만 어차피 하단이 단단합니다. 그동안 뭐 오른 것도 없고. 근데 최근에 좀 오른 만큼은 빠질 수 있어요. 저 개점한다고 한번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최근 저점 밑으로는 지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긴장 관계니까 주가에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단기로는 뭐 어떤 중국 소비주든 간에 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H홀딩스도 지금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저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C는 목표 주가 13만 6천 원 유지했고요. 뭐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그 동박도 동박인데 우리 글래스 기판 함께 배우기 시간에 공부해봤죠. 예전에 함께 배우기 동박에서 SK신 따로 빼가지고 우리가 글래스 기판 유리로 된 반도체 기판입니다. 예, 요걸 쓰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진입 장벽도 구축했고. 그래서 글래스 기판은 기판이 일체화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비나 공정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는데 그것도 다 수용이 가능하고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중국의 동박 증설이 좀 거셉니다. 이것 때문에 좀 빠졌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다. 예, 그렇지만 SKC는 유럽하고 아마 미국 쪽으로 좀 탄력적으로 아마 대응을 해서 특히 미국에도 동박 플랜트를 아마 건설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LFP 투자 확대 진행 중인데 이 동박이 더 들어가요. LFP는. 예. 그리고 미국에 계획된 동박 플랜트는 지금 레드우드, 니폰 덴카 이런 쪽인데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플랜트 완공 전까지는 일단은 이제 말레이시아 정읍 공장에서 북미 수요를 대응하고 저게 완공되면 북미 현지에서 공급을 해서 더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재무 구조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말레이시아, 폴란드, 캐나다, 미국 이제 전 세계 쪽으로 좀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예. 그리고 요새 자동차 회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배터리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특정 배터리 하나만 공급을 안 해요. 여러 개로 나눠서 조달 받으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SKC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소재 업체들하고도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죠. 그래서 테슬라 이게 아마 SKC도 테슬라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한번. 예. 그래서 테슬라 프리먼트 공장 지금 작년 말 여기 직접 이제 생산하잖아요. 테슬라도. 예. 그래서 확장 계획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KC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테라와트 배터리 생산 능력 풀 가동하면 동박이 50만에서 60만 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SKC가 필요로 하는 생산 능력이 2배나 된대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내부 배터리 생산 능력을 테라와트급으로 확장할 거래요. 테슬라가. 그러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SKC는 못 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러니까 2차전지 내에서도요. 가장 왕따당했어요. 사실. 동박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부담은 없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는 SKC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니플러스란 기업은 좀 생소하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유통 같은 거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애니맥스 코리아 지분을 이제 460억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애니맥스가 뭐냐면 아마 집에 남자 학생분들 아마 자녀로 계시거나 아마 아실 거예요. 학생분들은 주로 이제 여자분들도 보시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제 좀 학생분들이 많이 보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귀멸의 칼날이 엄청 인기입니다. 저도 한번 봤거든요. 옛날에 영화로 나온 거 한번 그때 어디였더라? 거기 넷플릭스였나? 아무튼 거기서 잠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귀멸의 칼날은 애니메이션인데 이거 판권을 보유 중에 있어요. 애니맥스가 경쟁사거든요. 이걸 인수해버린 거예요. 지분 100%. 경쟁사 가져가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 경쟁사가 영업이익률이 무려 30%. 알짜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가 좀 돈이 부족하니까 전환사채 발행한 거예요. 전환사채 발행은 좋은 건 아니에요. 주가가 희석되니까. 근데 조건이 주주들한테 아주 나쁜 건 아닌 게 전환가액이 비싸요. 채권자들은 이자도 못 받아요. 이거 투자한. 근데 비싼 가격에. 예.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1년 후에 이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좀 좋게 보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분 이석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애니맥스도 인수한 효과도 있으니까 인수하면 주당 순이익이 16% 증가할 거래요.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고 미성한 전환사채가 377억이 있는데 이 중에 콜옵션 회사가 미성한 전환사채 콜옵션이 뭐냐면 지금 전환사채 주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야 너네 거 사줄게. 예, 그냥 전환하지 마라. 채권 우리가 그냥 사갈 테니까 그럼 물량 안 나오겠죠. 예, 그리고
어차피 전환 청구는 내년이니까 지금 발행한 건. 그래서 그것까지 좀 제외하면 27억 정도라 나올 수 있는 물량은 당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의 신작 점유율이 과거에 이제 70에서 85%까지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 지배적인 이제 업체로 일본 애니메이션 유통에 업체로 도약할 것 같고 또 애니맥스 인수하면 입찰 과정에서 몇몇 회사들이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유통할 때 그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입찰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또 그 긍정적인 효과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그 애니맥스는 경쟁사인데 애니메이션 유통만 하고요. 애니플러스는 유통도 하면서 굿즈도 판대요. 그리고 겹치지 않아요. 지금 컨텐츠들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너지 효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애니플러스 사업 보고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아니면 PDF 구글링 하셔서 검색하고 저도 공부 더 해볼게요. 저도 오늘 보고서만 봤거든요. 근데 내용은 괜찮아요. 그래서 애니맥스 이게 대표작. 이게 김열이 칼날이 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가 그래서 재밌어요. 뭐냐면 내가 모르는 기업을 내가 많이 발견을 했어요. 저도 전혀 몰라요. 애니플러스 잘. 근데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이런 것들을 유통할 때 마진도 좋을 거고 우리 한국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죠. 요새 우리나라 영화 중에 흥행한 거 올해 일본 영화가 지금 1위 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일본 애니메이션 인기가 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물론 또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또 안 좋아지면 뭐 그런 리스크는 또 있습니다. 참 이게 복잡해요. 뭐 중국하고의 관계, 이게 정치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런 쪽에 대해서 이런 이제 수입을 하며 또 경쟁사까지 인수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번 꼭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비싼지 싼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주가는 좀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주말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러면서 이걸 투자를 안 하더라도 저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아 이런 기업이구나. 이 회사는 이렇게 돼 있구나. 어떤 걸로 돈 버는구나. 그러면 어떤 기업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장은 언제쯤 밸류에이션 부담을 인식하게 될까? 그 내용인데 코스피 PER이 많이 올라온 건 아시죠? 가장 높고요. 21년 제외하면. 하지만 PBR은 0.93배로 역사적 밴드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그래요. 이익률이 3.8이면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기업 이익은요. 금융위기예요. 삼성전자 보면 알잖아요. 이미 금융위기 갔다 온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 침체 진행됐다. 그래서 이익률이 개선되면 PER 부담도 경감될 거다. 그래서 여전히 이그전은 괜찮게 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증시. 다만 조정이 없을 순 없다. PER 조정은 나온다. 한 번에 먼저 반등하고요. 이익이 돌릴 때 이 과정에서 한번 꺾어준대요. 그게 과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바닥 찍고 올라간 다음에 2달 정도 쉰대요. 증시가. 약간 지금 그럴 수도 있고요. 뭐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늦봄과 여름에 좀 장이 약간 좀 쉴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PER이고 PBR이고요. 여기 영업이익률이 정말 형편없죠.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금융위기. 코로나 때보다 더 낮아요. 근데 이제 개선될 거다 보고 있고 과거에도 이렇게 이 검은색이 주당 순이익입니다. 바닥 찍을 때 주가가 먼저 튑니다. 근데 얘가 올라갈 때요. 보시면 이제 얘가 올라가죠. 이렇게 막상 주가 빠져버려요. 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 빠져버립니다. 왜? 먼저 가니까. 놀랍죠. 근데 결국 또 올라가요. 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과정들은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PER이네요. PER. PER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익이 개선되면. 근데 그러면 주가도 빠져요, 사실. 그래서 PER 조정이 나온다.
한두 달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쉬어가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계속 오르겠어요. 그래서 조정 요번에 또 잘 받는다면 다음 상승장 준비하는 기간 아닌가 보고 있고, 오늘 이제 마지막 보고서로는 방산 이쪽인데, 여기 방산과 우주로 나눴는데 오늘은 제가 방산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이과 골리앗이 불러온 호황이다. 방산도 앞으로 좀 잘 공부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업체가 몇 개 없는데 지금은 좀 많이도 오른 상태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공부는 해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 같아요. 유럽마저도 지금 국방비 축소 기조를 종료시켜 버렸어요. 냉전 이후로. 폴란드 이런 데는 국방비를 올렸고, 독일도 올렸죠.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의 15mm 포탄이 부족하대요. 제블린 요거, 사람이 요거 손으로 이거 들고 쏘는 건가 아마 그럴걸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재고 수준을 회복하려면 3년에서 5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 끝나도 저거 무기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와 한국 회사 간에 탄약 수출 아마 풍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나 방산하고 포탄 이런 걸 아마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전차 미사일을 활용해서 기갑 전력을 무력화시켜 버렸죠. 예. 휴대용 대전차, 이게 이번 전쟁에서 검증이 됐어요. 정말 중요한 무기라는 거. 이걸 LIG 넥스온 같은 기업이 이런 거 만들죠. 예. 스팅어, 형궁, 신궁. 그리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우방인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다 보니까 무기가 없죠. 한국에 20조 원짜리 계약을 맺었죠. 예. 아무래도 한국이 조금 이제 그 가성비가 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무기를 20조 원이나 가져간 역사상 최대 예, 무기 구매 계약이 맺어졌고,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는 더 수주를 따낼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예, 저 레퍼런스가 쌓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방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방위력 개선비는 점점 올라가요. 뭐 무기 구입비예요. 방위력 개선비는 전체 국방비 중에서. 그래서 이게 30%인데 36%까지 올릴 거라고 합니다. 방위력 개선비의 80% 이상이 국내 지출입니다. 국내에서 무기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국내 회사로. 그리고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이 1.8%포인트가 더 올라갔대요. 옛날에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2.8,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전 세계 11호 도약했고, 정말 다양해지고 있어요. 옛날엔 탄약이나 부품 정도, 지금은 전투기까지, 전차 전투기, 정말 핵심이죠 이게. 예. 그래서 항공, 미사일 등 분야에서 해외 수주 확대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중기 계획 목표에서 이제 한국산 다목적 전투기, 우리나라도 초음속 전투기 있잖아요. 뭐 미국 F-15라든가 유명한 전투기들 있죠. 이제 우리 한국도 만들어요. 예, 한국 항공우주관.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만들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25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이것도 하고 있고, 무기도 더 고도하고, 예, 정찰위성도 하고, 그래서 예, 23년에도 해외 수주는 호조 보일 것 같고, 또 이런 이제 뭐 수주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백은 이제 이 장갑차로 알려져 있고, 지난 2월에 한국항공우주가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는 이미 수출을 또 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전차 수준 좀 무산된 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술은 어쨌든 이제 KF-21이 정말 정점입니다. 이 엄청난 성능의 전투기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나와요. 근데 이거를 국산화율이 65인데 향후에 8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경전투기는 이미 이런 지역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예. 근데 글로벌 이게 항공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5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FA50, KF-20 항공우주. 근데 한국항공우주가 민영화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도 한번 뭐 하나그룹이 인수한다 루머가 돌긴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엔 부인을 이제 당시에는 이제 결정된 게 없다 보니까, 근데 계속 관심은 좀, 예, 그런 이슈에 대해서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이 항공 산업 이쪽 이제 전투기 산업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사력 단순 비교 시 2배에서 15배 차이 난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겨야죠.
엄밀히 따지면 전투력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그래서 다 저도 그랬어요. 러시아가 그냥 금방 이겨버리겠구나. 우크라이나 어떡하나. 솔직히 처음에 그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런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전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다 현대화 돼 있고 지원을 받고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무기 성능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드러났어요. 이게 이런 거는 이제 방산업체한테 많은 또 함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빨리 전쟁은 끝나야 되는데 참 안 끝나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의 무기 소모품 재고 보충에 5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미국 휴대용 대전차 제블린, 요겁니다. 이게 제블린 이렇게. 우리나라 현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이 공급을 안 했지만 이제 요런 무기들이 이제 저기 러시아 장갑차 같은 거, 탱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게 방위력 개선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력 운영비는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지만 사병들 월급 같은 거 있죠. 군 이렇게 유지하고 그런 거고, 방위력 이제 개선비는 무기 구입비, 이게 급증할 겁니다. 그리고 KF-21 아까 전투기, 요게 아마 체계 개발해서 추가 무장하고 양산은 26년이네요. 25년이 아니고 여기 스케줄이 돼 있네요. 그래서 아마 계속 지금 테스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기도 다 실어봐야 되고. 그래서 양산은 26년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년 정도면. 요게 자주포고, 요게 레드백 장갑차. 요게 호주에 좀 수주 따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천궁,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 다음에 FA-50 경전투기, T-52 훈련기, 요게 이제 KF-21 유로파이터. 요 기종하고 경쟁 기종이에요.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요. 어디 내놔도 손색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무기도 이제는 기술력이 엄청납니다. 네. 이 정도 실력까지 좀 올라왔어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좀 보고서는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는 그거 없더라고요.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없었고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부자는 없었고, 그나마 이제 전자공시 쪽에서는 여기 에센코 다 2차전지 쪽이에요. 거의 아마 SK로 추정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에센코가 SK하이닉스, SK 그쪽 자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SK 그 예전에 지분 인수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전국조립공정 2차전지, 인텍플러스 외관 검사 2개 따냈어요. 외관 검사랑 배터리 핸들러, 배터리 이동해주는 여기 그 장비로 이 2개를 따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커요. 2차전지 장비 이렇게 수준 많이 따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인텍플러스 아시죠? 우리 반도체 검사 장비 인텍플러스. 네, 그래서 요 수주를 좀 따냈으니까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이 끝났고요. 오늘까지 좀 이틀째 좀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이틀째 급락 나왔어요. 그동안 정말 누가 봐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정 나와도 이상할 건 없지만 이틀째 좀 급락이 나와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틀째 급락한 건 많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처음으로 급락을 했고, 작년에 하도 급락이 많아가지고 너무 흔했죠, 사실 급락이. 근데 올해는 이제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급락장은 오랜만에 연출이 됐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견조했다. 그래서 2550선에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잘 움직이는데, 그래도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빠졌고, 오늘 일단 시장을 이제 그 밑으로 좀 다운시킨 쪽은 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가 좀 일부 있었고, 개인들은 코스피 매도, 외국인은 저쪽 코스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제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많이 팔았어요. 어제도 한 2,300억 정도. 근데 오늘도 많이 팔면서 하락 압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전기전자를 정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는 좋았죠. 자동차, 조선 쪽 이쪽 샀고, 그다음 반면에 유통, 서비스 업종 이쪽은 좀 팔았고, 그동안 근데 좀 특이한 게
철강주를 엄청 팔았잖아요 그동안 외국인이. 근데 오늘은 샀어요 드디어. 반면에 개인은 오늘 철강주를 팔았습니다. 그 기나긴 매수가 끝난 것 같고요. 반면에 화학주를 좀 많이 사셨고, 유통업종하고. 오늘 유통주는 어디죠? 호텔신라 같은 거, 신세계, 그냥 뭐 아시겠지만 중국 아시죠? 예. 지금 갈등이 부각되면서 중국 소비주가 오늘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농업주들 좀 괜찮았고요. 농업주들이 오늘 비료주들이 좀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오늘 웬일인가요? 건설주가 좋았네요. 예, 오늘은 특히 현대건설이 정말 모처럼 주가가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건설주 괜찮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쪽도 좀 올라왔고요. 이제 농업 쪽이죠, 저쪽에.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미국의 그 램 리서치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건설기계 업종도 오늘 좀 괜찮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재료주 오늘 소부장 다 좋았어요. SNS텍이 다시 올라갔고, 그죠? 방향성은 바뀐 건 없어요.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올라왔고, 또 반도체 대표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견조했습니다. 시장은 좀 빠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IT 대표주가 나름대로 좀 선전은 했다. 근데 오늘 빠진 거는 LG전자하고 삼성 SDI 이쪽은 조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았고요. 거의 다 빠졌고요. 오늘은 중국 소비주가 안 좋았습니다. 파라다이스 GKL이 그냥 직격탄을 맞아버렸고요. 예. 리튬 관련주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오늘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 리튬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다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차전지 장비 회사들도 연달아 지금 급락이에요. 예.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연속해서 충격파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너무 오르면 조심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공부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항상 기회가 또 오니까. 제일 안 좋은 게 공부 다 해서 열심히 분석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장 좋을 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후회해요 진짜. 그리고 오늘 호텔신라가 급락해버렸고, 현대백화점은 확실히 영향 없죠. 왜냐하면 뭐 오른 게 없으니까요, 면세점이. 그러다 보니까 별 영향 없었는데, 아무튼 호텔신라는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중국 참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국이. 이거 관계가 좋아질만 하면 또 악재 나오고, 또 이 단체 관광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됐고. 예. 그래서 참 이게 중국 소비주들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MLCC도 좀 안 좋았고,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MLCC 내려온다면 좋은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니켈주들, 철강주들도 오늘 이제 아무래도 포스코 쪽이 좀 빠지다 보니까 같이 연동돼서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가 아무튼 오늘은 안 좋았어요. 2차 전지주들은 보시다시피 웬만한 기업들은 다, 에코프로비엠이 7%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주가에 이 전반적인 분위기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주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또 임플란트주도 어제 우리가 덴티움 공부는 해봤지만 중국 비중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근데 이게 그럼 우리나라 걸 안 쓴다는 얘기인가요? 덴티움 걸? 참 모르겠네요. 이거랑 이거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은 그냥 다 묶어서.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임플란트 쪽은 나중에. 네, 아무튼 공부는 해놓으세요. 임플란트 쪽은 성장은 하는 건 맞는데 중국 이슈 노이즈가 좀 꼈기 때문에 영향은 좀 단기적으로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엔터, 뭐 게임주 다 영향 받았고요. 그래서 다 오늘은 코스닥에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쪽은 좀 괜찮았는데,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이쪽 자동차도 조금 이제 치킨 게임 우려가 좀 있었죠. 약간 밀렸고, 예,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2차전지 에코프로 BM 다 지금 안 좋은 상태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LNF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빠졌고요. 예. 하이브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중국 소비죠. LG생활건강. 반면에 LG 이노텍은 정말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SK스퀘어가 요새 좀 괜찮아요. 분위기가 그죠. LG 디스플레이도 좀 살아나고 있고 FNF 중국 소비죠. 포스코인터 많이 올랐었고 현대건설 모처럼 갔고요. 금양 급락했고 현대로템 방산주 지정학적 리스크 좀 있죠. 그럼 CS윈드가 요즘에 2차전지 좀 밀리니까 오히려 힘을 내요. 그래서 풍력은 좀 괜찮아요. 풍력 쪽은 CJ는 좀 빠졌고 아모레지가 정말 난리가 아니네요. 화장품주들이. 그 다음에 OCI 괜찮아. 오늘 태양광 좋았습니다. 태양광, 풍력, 방산 이런 쪽은 오늘 좀 그동안 부진했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 좀 안 좋았고요. 현대일렉트릭은 많이 올라갔고 HPSP가 좋았네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의 약진도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 덴티움 많이 빠졌고 파라다이스 폭락해버렸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좀 기업들의 주가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답답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정리해드리면 오늘 어쨌든 시장은 좀 굉장히 어려웠고 이틀째 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좀 답답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무거우실 거예요. 어쨌든 조정장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언젠간 조정 받는다. 알아도 막상 조정은 참 힘들고요. 특히 2차전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실 텐데 잘 기운 내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건 자기가 공부한 데서만 꼭 투자를 하셨으면 그래야 이게 흔들리질 않아요. 아 이건 분명히 괜찮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완벽하게 공부를 해놓으신 분들은 흔들릴 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라갈 때 이제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흔들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 그런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전히 주가 못 오른 기업들 많아요. 그래서 저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수고 많이 해주셨고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은 그 함께 배우기 2차 전지 그 몇몇 남은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장비에서 못한 거 몇 개 있고 부품 이런 기업들도 몇 개 있어서 또 중요한 기업들이 몇 개 있으니까 내일 함께 배우기 시간에 하시고 EUV 공정은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됩니다.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함께 배우기에 올려 급할 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